연금이 한 달에 280만 원이면 이제는 걱정 없겠지.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달력보다 통장이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월급이 끊긴 날부터는 이번 달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다음 달도 괜찮을까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연금 280이면 충분하지. 집만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저는 숫자가 충분한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산기를 켰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예비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갑자기 큰돈이 나가는 순간까지요.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멍난 계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금 280만 원인데 왜 매달 불안한지를 감정으로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방식 그대로 한 장씩 차근차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느끼시는 불안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로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금이 얼마든 불안이 줄어드는 생활 원칙을 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서둘러 입을 정장도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한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일어날 이유가 없어서였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회사에 갔습니다. 그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고, 그게 남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끝에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280만 원.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그 정도면 상위권이야. 집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하다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에 연금이 찍히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달까지도 적응 기간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이유 없는 불안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TV도 아니고 신문도 아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잔고가 줄어 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트 장 본 것, 병원 한 번 다녀온 것, 관리비 빠져나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 마음이 따라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 달은 조금 과했나? 다음 달은 더 줄여야 하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를 신문하듯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표정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막연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평균 40만 원, 통신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계산이 끝났을 때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계산에는 딱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 치과 한 번 가면 100만 원. MRI 찍으면 수십만 원. 냉장고 고장나면 수백만 원.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이 계산은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이유는 연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달랐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들어올 돈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다릅니다. 지금 쓰면 다시 채워질 돈이 아닙니다. 쓰는 순간 남은 인생의 분량이 줄어드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연금이 280이든 300이든 350이든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계산해보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재테크 성공담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았던 노후의 현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적어 내려간 노후 가계부의 진짜 구멍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노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전부 적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연금 280만 원,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 보험료까지는 비교적 쉽게 적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히지 않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한 번 나가면 타격이 큰 돈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건 가끔 있는 일이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끔이 쌓이면 노후를 흔든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비였습니다. 평소엔 혈압약, 당뇨약 정도라 한 달에 3, 4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갔고 MRI를 찍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한 달 식비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은 치과였습니다. 이가 시려서 갔더니 임플란트를 권했습니다. 하나에 150만 원, 두 개면 300만 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라는 말 앞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돈은 가계부 어디에도 미리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집과 관련된 돈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고 수리비가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몇 달 뒤에는 보일러가 말썽을 부렸고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돈은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젊을 때는 월급으로 감당하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연금에서 직접 빠져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적기 힘든 항목이었습니다. 경조사비, 명절 용돈, 손주 생일 선물,
이번 달만 조금 도와달라는 전화. 금액 하나하나는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보니 달랐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줄일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 쓰면 사람이 매정해지는 돈이었고, 쓰면 노후가 흔들리는 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물가였습니다. 이건 누구도 정확히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엔 10,000원이면 장바구니가 꽉 찼는데 요즘은 반도 안 찹니다. 외식 한 번 하면 3만 원은 기본입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상승분은 가계부 어디에도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왜 이렇게 빠듯하지? 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큰 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지출이라는 것을요. 이 지출들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돈이 다 연금에서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채워질 돈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산을 바꿨습니다.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나가 아니라 이 구조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활비로는 충분했지만 인생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무너지면 다음 단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줄어들수록 선택지는 점점 사라진다는 현실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계산해 본 연금 280만 원으로 몇 살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왜 대부분의 분들 예상보다 훨씬 짧게 나오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나도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날 저는 종이 한 장과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막연한 불안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금 28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정말 충분한지 스스로 계산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연금 280만 원, 다른 수입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고정 지출을 적었습니다. 관리비 35만 원, 통신비 12만 원, 보험료 28만 원, 병원 기본 약값 7만 원, 공과금 평균 20만 원. 이걸 더하니 이미 10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예상하시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비를 적어봤습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시장 위주로 장을 봐도 한 달에 최소 70만 원은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먹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172만 원이 됩니다. 이제 남은 돈은 108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옷도 사고 경조사도 가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간 지출을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치과 비용, 갑작스러운 검사비, 보일러 교체, 가전 고장, 명절 지출, 손주 관련 비용. 이걸 지난 5년치로 평균을 내봤더니
연간 최소 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50만 원입니다.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108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58만 원. 이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연금은 거의 오르지 않지만 생활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연 3% 상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버틸 수 있어 보여도 5년 뒤에는 같은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2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집니다. 결국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구조를 유지하면 매달 적자는 아니지만 여유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70대 초반에는 괜찮지만 70대 후반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주변 분들을 보면 75세 이후부터는 병원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 구간을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75세 이후 병원비 증가분을 월 30만 원으로 잡으면 아까 남았던 58만 원 중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여유는 20만 원대입니다. 이건 여유가 아니라 사고 한 번이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축한 돈으로 메우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계산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쳐서 예를 들어 2억이 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 돈을 생활비 부족분으로 조금씩 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매달 부족분을 평균 5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2억이면 30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병원비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820년이 한계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60대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상으로는 80대 초반이 되면 돈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이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줄입니다. 둘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의지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말하는 연금은 있는데 불안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계산을 해본 분들은 대부분 같은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까지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니라 어디서 무너질까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마주한 그 무너지는 지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놓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연금이 있어도 노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매달 280만 원 들어오고 퇴직금으로 남겨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종이에 계산해 보면 분명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합쳐도 50만 원. 조금 빠듯하긴 해도 살 수는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준비된 노후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충분한데 현실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병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을 은퇴하고 나니 한 달에 한 번씩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기검진이었고, 그 다음에는 혈압이었고, 그 다음에는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 나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겹치면 어느새 30만 원, 4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표에는 없던 항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느껴진 건 물가였습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과 똑같이 장을 봤는데 계산대에서는 항상 더 많은 금액이 찍혔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더 산 것도 아니고 과일을 더 담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한 통, 채소 몇 가지를 담았을 뿐인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지? 그 말이 점점 자주 나왔습니다. 외식은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집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먹는 것도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기름값, 양념값, 반찬값까지 합치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론상 가능한 금액이지 현실에서 안정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가장 크게 흔들렸던 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고 세탁기가 멈췄고 집안 형광등을 전부 바꿔야 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히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많을 때는 하루에 2번씩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불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볼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고 옷을 보다가도 이건 나중에 사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제는 검소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줄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금 나이에서 평균 수명까지 남은 횟수를 곱해봤고 연금 총액을 계산해봤고 병원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넣어봤습니다. 숫자를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3%로만 잡아도 10년 뒤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건 현재의 숫자였지 미래의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금 280만 원은 오늘의 안정일 뿐 내일의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을 잃었습니다. 아직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불안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매달 말일이 되면 통장에 정확히 찍히는 숫자 280만 원. 회사 다닐 때처럼 크진 않아도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됐지 뭐. 요즘 연금 받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그 말들이 위로처럼 들렸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막 쓰지도 않는데 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했고 여행은 꿈도 안 꿨습니다. 옷도 몇 년째 새로 산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통장을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계산은 맞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처음에는 물가 탓을 했습니다. 요즘 다 비싸지 않냐고 뉴스만 틀면 물가 이야기뿐이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문제는 물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에 한 달 지출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관리비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5만 원. 겨울에는 난방비가 붙어 5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휴대전화 2대, 인터넷, IPTV까지 합치니 15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를 더하니 1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미 70만 원입니다. 아직 밥값도 안 적었습니다. 식비를 계산해 보니 최소 60만 원은 나갔습니다. 장을 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채소, 과일, 고기 가격이 체감으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합치니 130만 원. 연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건강보험료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급여에서 빠져나가니 실감이 덜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게 그대로 고정지출로 느껴졌습니다. 부부 합쳐 25만 원. 여기에 병원비가 더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한 번 병원에 가면 기본 검사비로 10만 원, 20만 원은 훌쩍 넘었습니다.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 평균 30만 원은 잡아야 했습니다. 아직 큰 병이 없을 때조차 이 정도였습니다. 계산을 멈추고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21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직 자동차 유지비도 안 넣었고 경조사비, 생일, 명절 같은 변수는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기본 유지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요.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돈이었고 조금만 변수가 생기면 바로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구조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약은 하나둘 추가됩니다. 지금은 30만 원인 병원비가 50만 원, 7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불안의 정체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관리비가 조금만 더 오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퇴직금, 저축해둔 돈을 꺼내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추가로 쓰게 되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이 넘습니다. 이 계산을 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더 불안해진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낭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연금 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심 착시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해 보이는 숫자 뒤에 숨어 있던 현실을 너무 늦게 들여다본 겁니다. 연금은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은퇴 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내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앞으로 늘어날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노후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불안을 키운 결정적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왜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연금 280만 원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도 있고, 큰 빚도 없고, 자녀도 독립했고, 굳이 사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연금 이 정도면 상위권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안심시켰고,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선택을 너무 쉽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선택들이 불안을 키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선택은 지금은 괜찮으니 미루자였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랬고, 치과 치료를 그랬고, 집 수리도 그랬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니 당장 큰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뤄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더 큰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면 끝났을 치료가 나중에는 수십만 원이 됐고 결국 100만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축을 깨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연금이 매달 나오니 굳이 다른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소한 일거리나 파트타임, 자격증 같은 건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엔 누가 써주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연금이 주는 안정감은 고정이지 유연이 아니라는 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연금은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못합니다. 추가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나중에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몸이 더 약해지고 나서야 뭔가를 하려고 하니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소비를 줄이면 해결될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줄였습니다. 외식 거의 안 했고, 모임도 줄였고, 취미 생활도 접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소비보다 줄일 수 없는 지출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같은 고정비는 아무리 절약해도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아끼는 삶이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네 번째 선택은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이지만 동시에 묶여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매달 현금으로 쓰지 못하는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연금 생활을 하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값이 얼마든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지 못하면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줄이는 결정은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이사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결국 집은 안정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무게가 됐습니다. 이 선택 역시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연금이 불안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자체였습니다. 나는 연금을 목표로 달려왔고, 연금을 받는 순간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불안은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의 불안은 막연했지만 은퇴 후의 불안은 숫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 병원비 영수증, 다음 달 지출 예상표. 그 모든 게 눈앞에 쌓이면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나는 연금 280만 원을 보장으로 착각했습니다. 사실 연금은 최소한의 바닥일 뿐이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쌓지 않았던 겁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그때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방향, 미루는 방향, 믿어버리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내가 한 선택들 위에서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안을 깨닫고 나서 어디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했는지, 그리고 많은 은퇴자들이 이 지점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변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28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때만 해도 연금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하면 그래도 기본은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연금이 주는 안정감보다 연금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돈의 한계가 명확해졌을 때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월급이 적든 많든 문제가 생기면 추가 근무나 성과급 혹은 이직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연금은 늘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변동이 없다는 건 안정이지만 동시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도 집에 문제가 생겨도 연금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연금은 든든한 돈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다가온 불안은 시간에 대한 감각 변화였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한 해, 두 해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하루가 길어졌고, 한 달이 길어졌고, 그만큼 계산도 잦아졌습니다. 연금 280만 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자꾸 계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늘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숫자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 미래가 점점 짧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연금 말고도 이것저것 한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도 추가 수입이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는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는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불안을 키웠고 불안은 다시 비교를 불러왔습니다. 연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활비로 계산하면 맞아도 삶 전체로 계산하면 부족하다는 것을요.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족 행사, 경조사, 집안 수리,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매달 고르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크게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저축이나 비상금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확실한 형태를 띱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직접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게 전부다라는 생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오래 살수록 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연금은 축복이 아니라 끝이 정해진 자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움츠러드는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며 불안을 참고 견디는 방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뒤늦은 무리한 선택입니다. 한 번의 불안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위험한 투자나 검증되지 않은 일에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선택 모두 연금이 주는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연금 280만 원이 있는데도 불안해지는 건 개인의 약함이나 계산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연금은 기본을 깔아주는 장치이지 인생 후반의 모든 변수를 해결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방향을 다시 잡지 못해 더 힘들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불안을 마주한 뒤 어떤 태도와 기준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
280만 원을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28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시에 결코 넉넉한 돈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안전하다고 오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있었고, 부족하면 야근을 하면 됐고, 더 필요하면 다음 달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연금 280만 원은 다릅니다. 이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물가가 올라도 몸이 약해져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노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이 처음 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연금 28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 80만 원, 통신비 교통비 2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놓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지출은 매달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치과 치료, 갑작스러운 검사, 냉장고 교체, 경조사, 자식 관련 지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연금 생활이 불안해지는 순간은 매달의 생활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비정기 지출이 겹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연금 28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존비란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지출입니다. 주거비, 기본식비, 필수 의료비, 통신비. 이 안에서만 연금을 사용하겠다는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이번 달은 좀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연금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돈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돈보다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전에는 이거 얼마냐를 따졌다면 은퇴 후에는 이게 몇 달을 깎아먹는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짜리 지출 하나는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연금 28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달의 절반을 미리 써버리는 선택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소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건 내 노후에서 몇 개월을 가져가는가? 세 번째 전략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식과의 거리 설정입니다. 연금 280만 원은 부부가 살아가기 위한 돈이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지금은 급하니까라는 말에 흔들리십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기준을 하나 정하셔야 합니다. 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오직 나와 배우자를 위한 것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불안은 평생 따라옵니다. 네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교를 끊는 용기입니다. 노후 불안의 상당 부분은 실제 지출이 아니라 비교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골프를 치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과 당신의 통장은 다릅니다. 그들의 건강과 당신의 건강도 다릅니다. 노후에서 비교는 불안을 키울 뿐 삶을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연금 280만 원의 진짜 역할은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280만 원으로 사는 노후의 핵심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지 않을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는 선. 이 선이 명확한 분들은 큰 돈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사십니다. 반대로 선이 없는 분들은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노후는 더 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택 하나하나가 곧 방향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도 연금 280만 원 받는데 딱 지금 이 느낌이다. 그렇다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준만 바꾸셔도 됩니다. 연금은 안심을 주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이라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노후에서는 가장 큰 안정이 됩니다. 연금 280만 원. 처음엔 안심이 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 숫자는 맞아떨어졌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알게 됐습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안심해도 되는 돈이라고 착각한 순간부터였다는 걸 말입니다. 연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물가가 올라도 누군가 손을 벌려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희망이 아니라 기준이어야 했습니다. 조금 쓰면 괜찮을 것 같았고 한 번 도와주면 끝날 것 같았고 이번만 넘기면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번이 쌓일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예외를 허용하는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연금 280만 원은 남들처럼 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의 선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준은 지금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연금 280만 원이 불안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연금은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할 기준선입니다. 비정기 지출, 비교 소비, 자식 지원이 반복되는 순간 연금은 안심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노후에서 중요한 건 더 버는 방법이 아니라 넘지 않을 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연금 생활에서 가장 불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선택은 무엇인가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편하게 경험을 남겨주세요. 연금은 안심의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기준입니다.